오늘은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쾰른 대성당에 대해서 좀 해보려는데 오늘 먼저 이제 고딕 대성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이 13세기의 유럽이거든요. 13세기의 유럽인데 보시면 프랑스는 단일 왕국이고 영국도 왕국이죠. 물론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에 가서 그 영국을 점령하고 왕이 됐지만 영국 왕국이고 지금의 독일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은 단일 왕국은 아닙니다. 단일 왕국은 아니고 여러 개 정말 수많은 정치적 그 집합체가 모인 데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나 폴란드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반도는 카스티유 왕국이 있고 여기 조금 그 이슬람 세력이 있죠. 그라나다 왕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잔틴인데 이 13세기 유럽이 굉장히 평화를 구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13세기는 몽골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3세기에 몽골이 세계를 지배한 지도거든요. 13세기는 몽골이 지배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몽골의 지배를 당했고 사방을 포천하고 13세기 전반기에 서진에서 이쪽을 다 휩쓸었거든요. 그러니까 13세기는 몽골의 시대였는데 그때 유럽은 몽골의 그 침략을 받지 않고 비교적 평온한 시대를 구가했습니다. 뭐 덕분이냐면 이게 이제 몽골이 유럽까지 쳐들어오긴 왔습니다. 몽골이 13세기에 쳐들어와서 폴란드까지 진출했고 폴란드를 휩쓸고 신성 로마 제국의 경계에 왔고 왜? 그리고 헝가리까지 와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하고 여기가 이제 비엔나 있습니다. 비인,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비인, 요 근처까지 왔었어요. 진짜 뭐 한 설정만 좀 해봐. 예. 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13세기 13세기 몽골의 시대에서 이 몽고군이 비엔나 입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폴란드랑 헝가리 부대를 격파하고 비엔나 접근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1241년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237년에서 42년까지 몽고군이 폴란드랑 헝가리를 휩쓸고 비엔나 그 문 앞까지 왔는데 1241년에 오고타이 칸이 죽었어요. 징기스칸의 아들이죠. 오고타이 칸이 죽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 13세기에 몽고 제국이 이 유라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랑 유럽 대륙을 휩쓴 지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폴란드랑 헝가리 땅을 침공하고 거기서도 승승장구해서 비엔나까지 왔는데 여기가 1241년에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유럽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대대적으로 연합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려고 그럴 때 오고타이 칸이 죽었어요. 그럼 몽고는 칸이 죽으면 그 유력 계승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일종의 회의 내진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를 총지휘하던 그 징기스칸의 후손이 철군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면 여기 유럽 점령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칸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1241년에 유럽이 정말 풍전등화점 됐을 때, 바람이 정말 몽고라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앞에 조그만 등잔불로 벌벌 떨고 있을 때 오고타이 칸이 사망하는 바람에 몽고군이 철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모면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몽고군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지 않고 이 아바스 왕조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바스 왕조를 치기 시작해서 여기입니다. 이제 1240년대는 유럽을 쳤다가 1250년대는 아바스 왕조로 쳐들어와서 1258년에 바그다드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스 왕조가 이때는 많이 약해 있었는데 그래도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죠. 근데 1258년에 몽고군이
바그다드를 함락시킴으로써 아바스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지만 그때는 이미 힘이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이 13세기에 비교적 평화를 누렸던 것은 그 중간에 유럽하고 몽고 사이에 이슬람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바스 왕조가 있어서 결국 1258년에 바그다드가 점령됨으로써 몽고군의 점령이 끝나죠.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서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3세기에 몽골이라는 대폭풍이 몰아치던, 세계사에서 몽골군이라는 대폭풍이 몰아치던 시기에 유럽이 그 폭풍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것은 중간에 아바스 왕조가, 이슬람 세력이 있었던 덕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13세기에 크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3세기에 몽고의 침략이 대단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정말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대를 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서유럽이 안전했던 것은 중간에 이슬람 제국이 있어서 안전했던 탓입니다. 덕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 사이에 크게 발전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12세기에 유럽이 마지막 르네상스를 겪었다고, 12세기 지적으로나 그 물질적으로나 크게 번영을 누리는데, 그것을 그 발판 삼아서 13세기야말로 고딕 대성당의 시대거든요. 고딕 대성당의 시대인데, 이 고딕 대성당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노틀담인데 참 대단합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대단한 건축인데, 여기서 고딕 대성당, 13세기의 유럽의 고딕 대성당들이 정말 아주 왕성하게 건설된 것은 12세기, 1000년대부터 11세기부터 축적되었던 유럽의 영향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분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딕 대성당은 유럽의 어떤 그 13세기에 발전한 유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고딕 대성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3세기의 고딕 대성당들을 고딕 대성당의 시대를 이룩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유럽이 나중에 르네상스를 거쳐서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세계를 정복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 패권이 지금은 미국으로 넘어갔지만, 소위 말해서 그 백인들의 시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13세기의 고딕 대성당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산물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고딕 대성당은 우선 건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조각들 작품들 많이 보셨죠. 물론 프리스탠딩, 지금 나르샤님이 말씀하신, 그건 제가 상의해 보겠습니다. 나르샤님 말씀하신 그 다비드상 같은 것은 프리스탠딩 스컬처거든요. 그런 거는 알지만 많은 그 부조 조각들, 그리고 그림 작품들도 차차 보실 텐데, 말하자면 종합박물관이었습니다. 고딕 대성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박물관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보려면 박물관을 가거나, 또 아주 비싼 그 작품들은 어디 갑니까? 갑부들의 금고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갑부들의 개인 이런 데 보관되어 있는데, 당시에는 고딕 대성당에 가면 뛰어난 조각 작품들, 뛰어난 회화 작품들을 다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옛날에 플란더스의 개라는 동화 있잖아요. 플란더스의 개가 그 주인공 이름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주인공이 플란더스 성당에 걸려있는 루벤스의 작품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성당 앞에 막 가고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대성당에 뛰어난 걸작품들이 다 있어서 대성당에 가면 다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성당이 유럽이 13세기만 하더라도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유럽이 세계 그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13세기의 고딕 대성당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데 그 동시에 종합예술박물관이었단 말이죠. 종합예술박물관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딕 대성당이 중요하고 지금 봐도 물론 16세기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사가들은 고딕 그 건축 작품을 폄하했습니다. 그래서 고딕이란 말이 고투적에서 와서 야만스럽다 이런 뜻인데 그렇지는 않죠. 물론 르네상스 건축도 대단하지만 고딕도 나름대로 정말 대단한 건축 작품이고 그 안에 있는 조각들 또 그림 작품들도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딕 대성당이 중요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해 고딕 대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딕 대성당의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이 첨두형 아치랑 궁룡, 둥근 정자를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 첨두형 아치가 이렇게 미사일처럼 생긴 아치가 로마 시대에도 쓰였고 이슬람 시대도 쓰였지만 이 첨두형 아치를 가장 탁월하게 사용한 것이 고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죠. 13세기. 근데 이게 요렇게 구조물을 세우면 말이죠. 파트라시, 예, 맞습니다. 그, 카트라시 아니죠. 네롱 파트라시인데 그게, 아마 부르엔가 그럴 텐데 거기에 그 벨기에 한 도시에 그 성당에 있는 루벤스의 그림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네로가. 그러니까 고딕 대성당의 모든 예술 작품에 말하자면 걸려있던 박물관 구실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첨두형 아치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게 버틴답니다. 첨두형 아치가 공학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치고 이걸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나무로 말입니다. 나무로 골조를 만든 다음에 이걸 립한다 그랬죠. 립. 그러니까 그 늑제. 요 립에다가 나무 골조 위에다가 립을 이렇게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늑제를 쫙 부착한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벽돌이나 돌을 씌워 놓으면 그러고 나서 이 나무 거푸집을 빼도 요게 딱 유지를 한대요.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첨두형 아치랑 이 첨두형 궁룡이 공학적으로 대단한 그 작품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쐐기돌인데 요렇게 세워놓고 요 쐐기돌을 이걸 키스톤 합니다. 이걸 붙여놓고 나무 구조물을 빼도 이게 그대로 넘어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무 골조를 한 다음에 골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먼저 립가 돌로 만든 립이죠. 돌로 만든 닉제를 여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벽돌이나 얇은 돌판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시멘트로 붙여놓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나무 골조를 빼도. 그래서 이 립이 대단한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죠. 자,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게 노틀담 짓는 모습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여기다가 나무로 골조를 만듭니다. 나무로 골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돌로 만든 늑제를 여기다 다 이렇게 붙입니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벽돌이나 석판을 얇은 석판을 다 채웁니다. 채우면 나중에 나무 구조물을 빼더라도 그게 그대로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대단한 발명품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늑제와 늑제가 만나는데 한 것을 보스한다 했죠. 보스. 근데 이 보스가 요 키스톤, 이걸 쐐기돌한데 요 키스톤을 장식하는 데도 쓰입니다. 이렇게 보스. 영국에서 대단히 발달한 이 보스라는 것이 키스톤. 요 키스톤을 장식하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학적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키스톤을 이제 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들면 먼저 나무 골조를 세우고 늑제를 갖다 대고 이 사이는
돌이나 벽돌이나 석판으로 내어놓으면 이게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늑제가 참, 이 늑제랑 첨두형 아치가 대단한 발명품이죠. 물론 이것은 그 전부터 사용되었는데 고딕 시대, 13세기의 고딕 시대여서 가장 아주 그 정말 최고로 많이 사용됐죠. 이 첨두 아치랑 이런 국류이, 이런 첨두형 아치 국류이.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게 프랑스죠. 프랑스를 만들고 이건 여섯 개로 나누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넉지로 만들었고, 근데 영국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국융은 이런 공학적 역할보다는 장식적으로 가는 거죠. 장식적으로. 그리고 원래는 여기만 보스가 있는데 여러 나라 다 보스를 설치해서 장식적으로 간 게 영국 그 볼트, 영국의 둥근 청장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럽으로 갔지만, 그래서 이거 바로 이게 이제 그 문제의 크레이지 볼트죠. 크레이지 볼트라 말까 미친 볼트죠. 좀 이상한 볼트인데 그거는 나중에 생겼지만 이 크레이지 볼트를 만든 것도 프랑스 출신의 노르망디 출신의 그 건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망디 공작이 1066년에 영국을 점령한 다음에 노르망디인들이 대거 영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으면 지배계급이 되고 건축가들도 만든 건데, 이런 크레이지 볼트를 만든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이런 크레이지 볼트를 만든 것도 노르망디 출신의 그 프랑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이런 거죠. 여기 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게, 이제 전형적인 영국의 둥근 천장의 저인데, 이게 영국의, 그래서 여기 다 이름이 있습니다. 뭐 티일세론, 리치 리브 이렇게 다 있는데, 이거랑 이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영국으로 넘어가서 그 노르망디 출신의 프랑스인이 이걸 개발한 다음에 영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천정 그 립 장식들이 개발돼서 이렇게 발전한단 말이죠. 아주 다양한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립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이름은 아실 필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천정 장식이 그전에는 공학적인 이유, 하중을 전달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 플러스 장식적인 것으로 가서 나중에는 이런 볼트, 정말 크레이지 볼트죠. 예? 뭐 이걸 뭐 스텔라 볼트 여러 가지인데 크레이지 볼트고, 이거 글로스터 성당에 있고, 또 그 펜 볼트,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의 예배당, 정말 크레이지 볼트죠.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정말 14세기에 이런 거를 개발해냈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르망디 출신의 노르망디 사람으로서 영국에 건너와서 건축가로 활동한 사람이 이런 크레이지 볼트를 개발한 것이 계기가 돼서 이런 볼트들을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말 크레이지 볼트죠, 한마디로. 이건 뭐 크레이지 볼트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정말 이건 대단한 발명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4세기에 영국이 이런 펜볼트에 의해서 말하자면 명함을 내미게 된 거죠. 영국은 거듭말해서 영국은 19세기까지는 이 유럽의 문화예술에서 변방지대였습니다. 근데 이 볼트만은 안 그랬습니다. 볼트만 안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펜볼트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펜볼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요건 나무입니다. 요런, 이 그레이색인 나무고, 요건 돌로 만든 궁궐을 만든 다음에, 요거다 이제 석재로, 이걸 돌로 전부 만드는 겁니다. 이 돌로 만든 볼트를 다 여기다 끼워 넣는 겁니다. 다 끼워 넣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보스를 끼우는 거죠. 보스를.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신없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영국의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그러니까 고딕 성당에서 영국이 기여한 것은 바로 이 천정입니다. 천정. 특히 펜볼트죠. 펜볼트에 이게 공학적으로 대단한 발명품이거든요. 공학적으로나 미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펜볼트를 이렇게 해서 돌로, 그러니까 이게 손이 엄청 가는 거죠. 손이.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펜볼트를 만드는데 들은 돈이 뭐야? 전체 예배당 드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도, 그러니까 샤르트르 대성당,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은 세계유리창 만드는 그 예산이 나머지 그 건축 예산보다 더 많았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펜볼트를 만드는 예산이 그 예배당이나 성당 만드는 예산 못지않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볼트가 돈이 엄청 들었다는 거다. 그러겠죠.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작업이니까. 이걸 전부 돌로 만든 겁니다. 돌로. 그래서 나중에 요 보스,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걸 딱 끼워 놓으면 딱 안정이 돼가지고 고정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 영국의 볼트, 영국의 펜볼트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노르망디 출신의 건축가가 개발한 크레이지 볼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바이킹들, 그 노르망디인이 원래 바이킹족이지 않습니까? 바이킹족이 10세기부터 9세기부터 8세기, 그러니까 8세기 말, 9세기, 10세기에 유럽 전역을 휩쓸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은 바이킹족들이 워낙 배를 잘 타니까 바다고 강이고 물이 있는 족들은 사방을 휩쓸고 다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인의 조상이 바이킹족이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 나중에 이제 그 키예프 공국은 바이킹족이 건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세기 말부터 9세기, 10세기에 바이킹족이 사방을 휩쓸고 다니다가 911년에 요 노르망디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까? 911년에 그러니까 당시 프랑크족의 왕이 노르망디를 띄워주고 바이킹족을 개종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노르만인이 되는 겁니다. 노르망디니까 노르만이죠. 그러니까 북에서 온 사람. 노르망디가 북에서 온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맨이죠. 그 노르망디 그런 뜻이에요. 노르망디가. 그래서 912년에 정착한 노르망디 땅에 정착한 노르만인들이 얼마나 활발했냐면 나중에 뭡니까? 1066년에 영국으로 넘어서 영국을 점령해서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 왕을 겸직을 하고, 정말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노르망디 공작이 영국 왕을 겸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노르망디 공작만이 아니라 노르망디 공작의 하위 귀족, 아주 아래 귀족의 자손들이 남부 이탈리아로 넘어와서 뭡니까? 남부 이탈리아랑 시칠리아 왕국을 세운단 말입니다. 12세기에. 그러니까 12세기, 13세기에, 그리고 나중에 여기 십자군전 가서 안티오크 공국까지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11세기, 12세기, 13세기는 노르만인의 시대였다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만인이 그 정도로 뛰어났다는 거죠. 1066년 영국을 점령하고 11세기, 12세기에는 시칠리아 왕국을 건설하고, 우리가 전번에 시칠리아 왕국의 여러 가지 그 예술 작품을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기독교 문화랑 이슬람 문화를 융합한 것. 그래서 여기 이 시칠리아 왕국에서 노르만, 아랍, 비잔틴 문화의 융합이 일어나서 그 팔레르모 궁전 예배당이나 몬레알레 대성당이나 체팔로 대성당 이런 데는 노르만, 비잔틴, 아랍 문화가 융합된 정말 예술사에서 아주 뛰어난 업적들이 여기에서, 근데 그들이 다 여기 노르만디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르만이라고 부르는데, 이 볼트를 처음 크레이지 볼트를 만든 사람도 노르만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볼트, 요게 이제 립볼트죠. 립볼트인데, 그 효민이 말씀대로 이 당시에 시칠리아 왕국을 세운 것은 노르망디의 제일 밑바닥 귀족들의 자손들이 거기 가서 정말 혈혈단신, 무기도 별로 없이, 물자도 없이
몇 명이 건너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제가 그때 여러 번 강조했지만 시칠리아의 노르만 왕국. 정말 드라마 중에 드라마인데 정말 대단하고 거기 가서 그게 그치지 않고 여기 시칠리아 섬에다가 노르만, 아랍, 비잔틴 문화가 융합된 그런 그 문화를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걸 건설하는데 성공해서 12세기, 그게 이제 13세기 중반까지 가는데 하여튼 12세기, 13세기는 이 노르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국의 펜볼트도 노르만 출신의 건축가가 영국 가서 시작한 크레이지 볼트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르만의 중요성을 한번 넣는데 이런 립볼트, 이게 립볼트입니다. 이것도 이슬람에서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로마 제국에서 썼죠. 로마 제국에서 쓰다가 이게 10세기 말에 코르도바, 우리가 저번에 코르도바 모스크를 잠깐 보셨는데 코르도바 모스크에 있는 지금은 이제 예배당, 카톨릭 예배당으로 바뀌었지만 코르도바 모스크에 있는 립볼트입니다. 이게 10세기 말에 썼거든요. 이게 립입니다. 이게 립을 거대하게 써서 하중, 이 궁룡, 돌천장을 지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이게 립이죠. 요런 게. 늑제. 이걸 늑제합니다. 우리의 갈비를 가리키는 늑제. 그런데 이거를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당 건축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것도 일종의 늑제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늑제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점점 발전하죠. 둥근 돌천장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차츰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교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체팔루, 시칠리의 체팔루 대성당인데 립볼트를 썼죠. 이건 뭡니까? 하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하중이 요로 전달됩니다. 하중을 전달하는 장치였는데 이게 이제 차츰 장식적으로 간단 말이죠. 이건 장식, 이건 이제 요 립이 하중 전달보다는 장식으로 가서 이게 이제 프랑스의 성당인데 프랑스의 강성당인데 요건 아시겠죠? 이런 거. 요거는 장식적으로 하다가 채광탑을 그러다가 이게 요런 식으로 돼서 이건 이제 노틀담입니다. 노틀담에 요런 늑제를 사용하다가 이건 이제 역시 프랑스고 이것도 프랑스죠. 이런 거 프랑스인데 이게 크레이지 볼트. 이런 거에서 요렇게 딱딱 나누던 거에서 이상한 볼트를 사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하중 전달말이 아니라 미학적인 기능.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런 볼트가 나오고 정말 이렇게 완전히 장식적이죠. 이런 볼트가 나오고 이런 볼트가 나오고 이런 볼트가 나오고 마지막에 펜 볼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르만인의 어떤 그 창의성 이런 게 그러니까 바이킹족의 후손인 노르만, 프랑스 노르망디 땅에 정착한 그 바이킹족의 후손들이 얼마나 12세기, 13세기에 창의력을 발휘했느냐. 그들이 시칠리아 가서 남부 이탈리아랑 시칠리아 가서 왕국도 건설하고 이런 펜볼트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크레이지 볼트. 여기서 원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는데 여기다 다양한 식의 이렇게도 만들고 해서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여고 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이 볼스를 원래는 뭡니까? 이렇게만 썼죠. 이렇게만 썼는데 영국에서는 볼스를 사방에다 립과 립이 만나는 모든 곳에 볼스를 설치해서 장식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이렇게 가서 이런 정말 크레이지 볼트죠. 예? 여기 볼스 쓴 거 보세요. 다 볼스를 썼고 나중엔 결국 이런 펜 볼트로 발전하게 되니까 정말 이 볼트 둥근 천장을 볼트라 그러는데 이 영국에서 14세기에 나온 이 펜 볼트의 어떤 중요성 이게 이제 대단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볼트를 계속 썼죠. 볼트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이 볼스를 이거를 이건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이게 여기에 다 있는데 이걸 돌입니다. 조그만 돌 조각입니다. 돌 조각. 석재 만든 립에다가 만나는 곳에 다양한 조그만 조각을 만드는데 이게 최후의 만찬 저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국은 12세기, 13세기까지는 12세기, 13세기, 14세기까지는 영어,
지금 이제 영어는 뭡니까? 우리도 뭐 이야기할 때 영어를 뭐 영어가 세계어죠 지금. 그렇지만 1066년에 노르만 콘퀘스트, 노르만인들이 영국을 정복한 다음에 14세기 중반까지 영국은 앵글로 노르만 피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학은 뭐 없었다고 말하면 좀 과하지만 영어보다는 노르만어,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노르만족들이니까 다 프랑스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냥 프랑스어가 아니라 노르만화된 프랑스, 노르만화된 프랑스를 썼고 그런 프랑스어 아니면 라틴어를 썼어요. 1350년까지는 앵글로 노르만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한 게 14세기에 초서 14세기에 그 제프리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를 그 발표함으로써 14세기 후반에면서 영문학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도나님 말씀한 대로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하층민의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지배계층은 전부 프랑스어인데 정확한 프랑스어는 아니고 노르만인의 프랑스였어요. 노르만인의 프랑스어. 그거를 그 앵글로 노르만인데 하여튼 앵글로 노르만이나 프랑스어인데 노르만인들이 사용한 그러니까 프랑스 그 노르만 사투리 정도가 주로 언어를 썼고 그런 라틴어 아니면 프랑스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초서가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면 뭐 소설을 뭐 그런 거죠. 그것을 영어로 씀으로써 영문학이 시작됩니다. 영문학이. 그러니까 14세기 중반 이후에 14세기 중반 이후에 초서가 1400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이게 캔터베리 이야기의 그 필사본입니다. 필사본이고 이거는 목판화입니다. 이건 15세기에 이제 목판화도 유럽이 어느 정도로 후진이었냐면 이런 목판화는 그 나무로 판을 만든 다음에 종이로 해서 그 판을 찍거든요. 근데 유럽에는 14세기까지 종이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라에서 발명된 종이 기술이 그 탈라스 전투 752년에 탈라스 전투를 거쳐서 이슬람 세력으로 들어가고 한참 이슬람 세력이 그걸 갖고 있다가 코르도바나 이런 곳을 통해서 유럽으로 조금씩 건너가다가 14세기 이후에 1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에 종이가 보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엄청난 후진국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5세기 중반에 1484년에 나온 캔터베리 이야기 목판화입니다. 목판화. 근데 얘들이 늦게 시작했는데 15세기에 엄청나게 16세기에 목판화를 엄청나게 발전시키거든요. 이제 그건 하여튼 어떤 장점인데, 그래서 이 초서 14세기 후반에 초서가 나와서 캔터베리 이야기를 쓰고 그 캔터베리 이야기가 영문학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얼마 있다가 셰익스피어가 나오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영국이 그 후진이었지만 14세기 이후로는 펜볼트가 나온 14세기 이후로는 영국이 발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서 웨스트민스터,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오늘 좀 보시겠습니다.